여전히 굶거나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간헐적 단식같이 단식 시간을 갖는 것과 무조건 굶는 건 정말 다릅니다. 굶는다는 거는 결국은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몸이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활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두 끼를 굶고 나면요. 사람이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으려고만 하죠.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정도 먹을 때 기초대사량이 이 정도였는데요. 적게 먹으니까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근손실만 생기기 때문에 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량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굶다 보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면요,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른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은 빠졌는데 인바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만 빠지고 지방 하나도 안 빠져.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허약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서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굶고 나서 언젠간 먹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막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고, 한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면서 우리 뇌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분들이 식이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성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먹는 거로 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성향이 있다면요, 절대로 굶는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닥터리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일주일에 3kg를 뺄 수 있는 루틴을 공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 내용은 제가 이런 이제 일주일에 이제 3kg 빼는 것들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던 것을 공개한 건데요. 제 하루의 루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살이 쪘을 때가 있었고, 어떻게 해도 살이 안 빠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살을 많이 빼가지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체득한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침 기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요,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8시 반에 일어난다,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요, 아침에는 꼭 같은 시간을 지켜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수면 전문 의사들도 얘기하고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을 권장을 드려요. 저는요,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주말이나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평일에 저는 6시 20분 정도 일어나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이 없어도 6시 20분에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 몸의 대사가 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요거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고요, 속옷만 입고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재는 체중이 실제 나의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사이에 우리는 먹지를 않기 때문에 하루 중에도 체중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소변만 보고 속옷만 입고 체중을 잰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체중을 쟀는데 늘었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경각심을 갖겠죠. 체중을 쟀는데 아주 비슷하거나 빠져있으면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자,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은요, 밤사이에 우리가 미세한 탈수를 겪게 되는데, 탈수를 막아주고 우리가 약간의 포만감을 주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아침에 찬물을 드셔가지고 정신을 깨우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아침에는요, 교감신경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예요. 아침에 잠을 자다가 쭉 아침을 깨우는 그 시간에요, 우리 몸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교감신경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깨워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찬물을 갑자기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게 되면은 혈압도 조금 더 높아지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당도 약간씩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의 대사가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커피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좀 놀란 게, 제 유튜브에 설문조사를 해서 아침 공복에 음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먹는 분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더니요, 거의 한 40% 정도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좀 안 좋거든요. 아침 공복엔 제가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시기라고. 근데 잠을 깨워야 되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벌컥벌컥 커피를 먹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찬 음식 먹지 말라는데 찬 커피까지, 아이스 커피까지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 것도 들어오죠. 커피가 들어와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죠. 그러면 괜히 아침에 쓸데없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은요,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박동수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로 출근하게 되면 괜히 평소에는 그냥 쉽게 지나갈 것도 앞차가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싸우고 이런 하루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공복의 커피는 절대 금하라고 말씀드려요. 공복 커피 말고요, 식사 후에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저는 제일 좋은 커피 먹는 시간은 출근해서 9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식사 후에 출근해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난 꼭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아침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요것은 카페인 함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그렇게 항진시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아침에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만 먹어도 배변 운동이 활발해져서요, 아침에 나는 변비 때문에 커피를 먹어 이런 분들도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되겠죠. 아침 식사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극단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약간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자가용에 타서 출근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회사로 올라가서 또 앉습니다. 거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침에 운동할 시간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금 좀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좀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고, 회사 시간 중간에도요, 화장실을 갈 때 가장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층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을 보고 온다. 이렇게 하시면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 보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 현대인들 햇빛을 못 봐요. 밤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요, 햇빛을 못 봐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봐야 우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도 돼요. 그리고 오전 중에 햇빛 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햇빛을 못 보고 출근해서 햇빛을 못 보고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된다면 걸으면서 햇빛 쬐고요, 조금 일찍 출근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운동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좀 쬐고 오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시면은요, 점심 식사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식사 후에 좀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식사 후에 그냥 들어와서 낮잠을 자거나 푹 쉬지 마시고 다시 앉아있지 마시고, 식사 후에는 뭐 20-30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좀 산책하고 햇빛도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 시간, 퇴근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한 이런 식사를 해주시고, 식사 후에 절대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퍼져서 누워있다가 스르륵 잠드시는 현대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도 조금 집안일도 도우시고, 조금 설거지도 하시고 재활용도 하시고 점수도 따시고 밖에 한번 돌고 오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의욕이 생기시면은 조금 더 돌고 오십시오. 그래서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데, 배가 안 아플 정도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전 어슬렁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라도 걷잖아요. 그럼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치신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됐잖아요. 식사 후 4시간 전에는요, 절대로 눕지 마십시오. 잠은 더 안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요, 4시간의 공복 시간은 꼭 가지세요. 이거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정말 중요하고요, 식도염 예방에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소화가 될 때까지 4시간 정도까지는 앉아있는 건 괜찮지만 절대 눕지 마시고요.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고 우리 대사를 정리해주고 온갖 호르몬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에 취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인공 발광 조명,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잠자리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서 핸드폰 보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밤에는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10시부터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일주일에 3kg 빠지는 거 정말 쉽거든요. 제가 지금 쉽게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내가 생활 습관을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비만 환자라면요, 한 달에 10kg 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kg, 한 달에 10kg 이렇게 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루틴을 갖고서 하루를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걷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시간을 많이 채워서 만보 걷기, 뭐 2만보 걷기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거라 기대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보다 좋은 걷기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만보 걷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7,000보만 걸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만보라는 거에 너무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7,000보도 심혈관계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좋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걷기 하면은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걷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뭐 150kg 정도 되는 분들한테 빨리 걸어라 그러면 이분들은요, 빨리 걷기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헬스클럽 러닝머신 속도계로 한 2, 3 정도 놓고서 한 1시간 정도를 타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이렇게 타시면은요, 이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걷기를 했을 때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강도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옆에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기계로 한 5, 6 정도 되는 속도가 되어야 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등에 땀이 좀 흠뻑 젖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무조건 만보가 좋다, 뭐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요, 걷기의 강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식후 걷기를 정말 강조를 해요. 식사 후에 우리 혈당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는데, 식후에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배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는 배가 안 아플 정도로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식사 후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식사 후에 발목만 까딱까딱한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발목만 움직인 사람이 혈당이 덜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조금만 근육을 쓰면 혈당이 조절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는요, 좀 걸으세요. 집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일도 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재활용 하시다가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은요, 보통 2, 30분 정도 저는 걸을 걸 말씀을 드리는데 더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걷고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걷고 난 후에는 숨이 턱에 차고 등에 땀이 날 정도의 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굉장히 인기인 게 러닝입니다. 그래서 러닝이랑 걷기 중 뭐가 더 살이 잘 빠진다 이런 논란도 많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러닝이 이제 붐이죠. 그래서 러닝이 좋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러닝에 뛰어들다가 또 다치시는 중년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러닝은요, 좋습니다. 러닝은 좋은데 러닝을 하기 위한 내 몸이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일단 걷기부터 하시고 빠른 속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살살 걸으시면 슬로우 조깅이 된다면 러닝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 전에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아프시다면 그것부터 먼저 좀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러닝 크루에 무작정 들어갔다가 젊은 사람 따라가다가 다쳤다, 이런 분들을 좀 뵙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자, 러닝과 걷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러닝은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죠. 그리고 같은 시간을 러닝을 했을 때, 같은 시간을 걷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닝을 했을 때는요, 우리 몸에 지방이 타는 것보다는요, 근육도 같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내 몸의 퍼포먼스가 되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걷기는요,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은 지방을 태우는 그 비율이 훨씬 좀 높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걷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와 비율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걷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몸의 건강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달리십시오. 그 달리는 거, 러닝을 못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내 몸에 근육도 적고, 그리고 내 몸에 근육도 좋고 퍼포먼스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아직 달리기를 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충분한 걷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달리기가 낫겠죠.
내가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걷기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이는데 이제 뱃살만 볼록 나온 이런 내장 지방형 비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뱃살이나 내장 지방을 좀 가장 잘 태우는 효과적인 운동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걷기하고 달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헬스클럽을 갔는데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옆에 와가지고 러닝머신을 타는데 1분 정도, 30초 정도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분 정도 또 천천히 걷다가 완전히 쉬진 않고요. 또 막 뛰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한 10번 정도 하고 내려가서 러닝머신 끝, 다른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뭐냐면요. 최고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고 최고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10분 정도만 해도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운동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예전 선조들이 살아갔던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체질과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선조들은 이제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먹이가 눈앞에 지나가거나 뭐 동물이 뛰어가면은 막 전력 질주를 했겠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았을 때는 또 천천히 걸어오셨겠고, 그리고 또 맹수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뭐 막 뛰다가 맹수가 또 헐떡거린다 그러면은 또 천천히 걸었겠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체 친화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고, 여기서 나온 게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운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쉬실 때 불완전한 휴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운동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모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 위에서 앞에 말한 청년처럼 1분이나 30초 정도 전력 질주를 하시다가요, 이 전력 질주라는 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로 끝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주 힘든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분 정도는 터벅터벅 걷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의 반복을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또 계단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먼저 15층까지 올라갈 계획을 세웠다면 15층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계단 올라가기의 능력을 먼저 만드신 분이라면 한 2, 3층 정도를 전력 질주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 3층 정도는 또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2, 3층 정도는 또 전력으로 올라가서 1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가능하고요. 수영 같은 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다 접목할 수가 있어요. 운동 능력은 되는데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